김민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새겼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었다. 훌륭한 직장, 멋진 집,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앞에 두 가지뿐이었다. 그는 아내 이지수와 보낸 5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그들은 박앤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처음 만났다. 지수는 행정 지원 업무로 시작해 민호의 상사인 박태준 상무의 비서가 되었다. 이 회사는 70년 전 태준의 할아버지가 설립했으며 현재는 그의 아버지인 박만식 회장이 이끌고 있었다. 박 회장은 아들 태준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현장에서 일을 배우도록 입사시켰고 태준은 장차 CEO가 될 운명이었지만 현재는 지역 본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태준이 CEO가 되기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민호는 박만식 회장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박 회장은 민호가 중동 레바논 파병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은인이었다. 두 사람은 민호가 물리치료를 받던 시절에 만났는데 박 회장은 민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즉시 일자리를 제안했다. 파병 전 경영학 학사 학위를 마쳤던 민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8년 전 물리치료를 마치고 MBA 학위까지 취득한 후 지수가 입사했을 때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했고 박 회장은 관대하게도 그들의 제주도 신혼여행 비용을 전액 지불해 주었다. 3년 후 태준이 회사에 합류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달리 오만했고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다. 박 회장은 민호에게 태준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털어놓곤 했다. 민호군, 결국 내가 태준이를 본부장으로 임명해야 할 걸세. 박 회장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보기가 되어 태준 상무님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네가 할 수 있겠나? 박 회장이 물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민호가 답했다. 태준이에 대한 자네의 솔직한 의견은 어떤가? 가감없이 말해보게. 박 회장이 강조했다. 상무님은 지나치게 오만하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유흥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민호는 지수조차 태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그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게 걱정이라네. 어미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일이 사람을 좀 성숙하게 만들길 바랄 뿐이네. 내가 직접 이야기해보겠네. 참 빌 고린스 본부장은 언제 은퇴하나? 민호가 물었다. 현재 본부장인 빌 고린스는 6개월 이내에 은퇴할 예정이었다. 그는 은퇴 후 거주할 강원도 속초의 집을 이미 알아봐 두었다고 박 회장이 설명했다. 박 회장은 계속 소통하자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다. 민호는 그가 약속을 지킬 것임을 알았다. 민호가 태준에 대해 느꼈지만 박 회장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다. 몇 달 후 빌 본부장이 은퇴했고 태준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태준은 부임 후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직원을 수시로 교체해 불만을 샀다. 7개월 전 어느 날 태준이 민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새 전담 비서를 채용할까 하는데 지수 씨가 적임자인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제 아내 이지수 말입니까? 민호가 물었다. 그래. 기존 비서가 곧 퇴직하니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 태준이 답했다. 지수랑 먼저 상의해 보셨습니까? 민호가 물었다. 아니, 자네 의견을 먼저 듣고 싶었네. 지수 씨는 집에서 어떤 모습인가? 태준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호는 대화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수와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녀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제안하십시오. 선택은 그녀의 몫입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가 제 아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이지. 그런데 그 직책을 맡게 되면 출장이 잦고 퇴근이 늦어질 수 있는데 자네 괜찮겠나? 태준이 물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녀가 수락한다면 자신의 선을 지킬 줄 알 겁니다.
상무님도 우리 결혼 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호가 못을 박았다. 물론이지 민호군. 자네와 자네 가정을 존중하네. 태주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어쩌면 오늘 밤 자네에게도 승진 소식이 있을지 모르지. 그날 저녁 민호는 지수에게 물었다. 오늘 태준 상무랑 얘기했어? 응, 비서직 제안하시더라. 그녀가 답했다. 어떻게 생각해? 민호가 물었다. 출장도 많고 업무 강도도 높겠지만 연봉 인상폭이 커. 그 돈이면 우리가 계획했던. 지수가 말을 이었다. 우리 아이를 가질 수도 있잖아? 민호가 물었다. 걱정되는 건 없고? 그녀가 답했다. 소문은 알지만 당신 나 믿지? 민호가 다시 물었다. 물론 당신은 믿지만 그놈은 믿지 않아. 태준이 집에서의 모습을 물었다는 이야기에 지수는 불쾌해했다. 민호는 그냥 태준의 방식일 뿐이야 라고 넘겼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지수가 물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우린 행복하다고 했지. 민호가 답했다. 잘했어. 그럼 이 직책을 수락하는 게 좋겠어. 지수가 결정했다.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 사랑을 나누었다. 지수는 업무를 시작했고 2주에 한 번꼴로 출장을 가고 일주일에 3번은 야근을 했다. 민호는 그녀를 지지했고 3개월 전까지는 어떤 이상한 기미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박만식 회장이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회사 전체가 슬픔에 빠졌고 모두가 장례식에 참석했다. 태준은 자신이 당연히 CEO가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사회는 태준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 이사를 임시 CEO로 임명했다.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한 태준은 지수에게 더 많은 업무를 몰아붙였고 잦은 출장과 야근은 부부 관계에 긴장을 불러왔다. 성생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수의 옷차림은 점점 과감해졌고 성격은 예민하고 요구가 많아졌다. 어느 일요일 뉴욕 출장에서 돌아온 지수에게 민호가 따져 물었다. 지수야, 태준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겠어. 우리 시간이 너무 없잖아. 지금 계약 건 때문에 너무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태준 상무님이 지금 정말 예민하시거든. 태준에게 말해서 다음 주에 일주일만 휴가 내.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 잠시 침묵하던 지수가 동의했다. 당신 말이 맞아. 내일 상무님께 말씀드려 볼게. 다음 날 지수는 한결 밝은 표정으로 귀가했다. 태준 상무님이 허락하셨어. 대신 금요일 밤에 상무님 댁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는 조건이야. 금요일 밤 파티? 어떤 파티인데?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는 작은 파티야. 민호는 내키지 않았지만 지수가 일찍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승낙했다. 그 파티에 오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어? 몇 명은 대학 동창이고 거래처 사람들도 온다더라. 지수가 답했다. 거래처 사람들도 온다고? 내가 아는 사람인가? 민호가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번 주엔 제때 퇴근할 거지? 응, 그럴게. 다만 수요일에 현대제철 핸들선, 삽스티튜 쪽이랑 저녁 미팅이 있어. 민호는 박 회장 사후 현대제철이 가장 중요한 고객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았어. 수요일만 빼고 다른 날은 일찍 와. 응. 그녀가 미소 지으며 민호의 목을 껴안았다. 알았어. 그녀가 속삭이며 입을 맞췄다. 다음 날 오후, 태준이 민호의 사무실로 찾아와 비웃듯 말했다. 도와줄 거 있나, 태준? 민호가 물었다. 지수가 그러던데 금요일 밤에 자네도 온다며? 민호는 속으로 지수라고 부르다니 라고 생각했다. 응, 조건이 있다면. 이번 주 남은 기간 지수가 일찍 퇴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쉬는 거야. 수요일엔 현대제철 미팅도 있고. 파티는 어떤 분위기야? 누가 오는데? 민호가 물었다. 그냥 편안한 모임이야. 대학 친구 몇 명이랑 고객사 1명. 부담 갖지 말고 지수랑 같이 오기나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민호군, 지수가 일을 정말 잘해. 자네가 간섭하지 않고 일을 맡겨줘서 고맙게 생각하네. 그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민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업무 처리에 만족한다니 다행이군. 그런데 한 가지만 묻지. 민호가 물었다. 지수 앞에서 직접 지수야라고 부르나? 물론이지 왜? 그냥 궁금해서. 그날 밤, 민호는 지수에게 물었다. 태준 상무가 당신 이름을 그냥 부르게도? 나한테도 그렇게 부르라고 한 적 없잖아. 지수가 답했다. 회사에서 부르는 건데 뭐 어때? 상무님이 편하게 부르시겠다는데. 민호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수요일 미팅을 제외하고는 지수가 일찍 퇴근해 관계는 다시 좋아지는 듯했다. 금요일 밤. 민호는 평범하게 차려입고 지수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새로 산 것이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짧고 노출이 심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옷을 입었고 브래지어는 착용하지 않았다. 드레스 양옆은 깊게 파여 살결이 훤히 드러났고 등은 거의 다 노출되어 있었다. 천 아래로 그녀의 가슴 윤곽이 드러났다. 와, 정말 멋진데? 그냥 오늘 집에 있으면 안 될까? 민호가 말하자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안 돼. 나중에 해줄게. 그 드레스 어디서 샀어? 예사롭지 않은데. 뉴욕에서 샀어. 태준 상무님이 오늘 이거 입고 오라고 하셨거든. 그래, 조심해. 누가 오해할라. 그녀가 킥킥거렸다. 그럴 일 없어. 다들 선을 아니까. 그러는 게 나아. 민호가 그녀를 안고 입을 맞추려 했지만 그녀가 손사래를 쳤다. 나중에 화장 지워지면 안 돼. 그들은 강남 청담동에 있는 태준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태준이 문을 열었을 때 민호는 매캐한 대마초 냄새를 맡고 불안감을 느꼈다. 3명의 젊은 남자가 소개되었다. 김진호, 박성훈, 그리고 이민준. 그들은 현대제철 측 사람들이었다. 자, 이쪽은 우리 회사 에이스 김민호 팀장이야. 태준이 미소 지으며 소개했다. 민호, 여기 진호, 성훈, 민준이 인사해. 민호는 악수를 나누며 왜 태준이 지수를 소개하지 않는지 의아했다. 와, 지수씨, 오늘 드레스가 정말 치명적이네. 태준이 말했다. 남자들은 지수의 드레스를 훑어보며 감탄했다. 민호는 태준의 반응이 불쾌했다. 술 한 잔 줄게, 지수. 그가 말했다. 화이트 와인으로. 민호는 아, 자네는 술 안 마시지? 민호는 사실 주량이 셌지만 저녁 후 수년 전부터 술을 끊었다. 오늘 같은 밤에는 특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태준이 술을 가져왔다. 지수는 와인을 크게 한 모금 마셨지만 민호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조금씩만 들이켰다. 태준이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다. 민호는 지수가 2인용 소파에 앉아 태준이 재빨리 그 옆에 밀착해 앉는 것을 보았다. 민호는 맞은편에 앉아 예리하게 관찰했다. 미안하네, 민호군, 오랜 습관이라. 태준이 지수 곁에 붙어 앉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민호가 아내를 힐끗 보며 답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태준이 물었다. 회장님 말씀으론 자네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네, 전역 전까지 5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실전 경험도 있어? 민준이 물었다. 총격전 같은 거 말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놀란 눈치였다. 지수도 처음 듣는 표정이었다. 나한텐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자랑할 만한 기억은 아니니까. 성훈이 대마초 주머니를 꺼내 말아서 돌렸다. 민호는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정신 맑게 유지하고 싶네요. 태준이 끈질기게 권했다. 좀 즐겨, 민호군. 이건 파티야. 자네가 너무 뻣뻣하면 재미없잖아. 취해서 자고 가도 돼. 어차피 다음 주 휴가잖아.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연기를 내뿜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연기를 지수의 입에 불어넣었고 지수는 연기를 들이마신 뒤 가볍게 기침했다. 와, 이거 정말 좋은데요.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지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다. 태준은 다시 성훈에게 대마초를 넘겼다. 이 친구 말이야. 태준이 민호를 가리켰다. 우리 회사 최고의 분석가야. 회사 돈을 수십억씩 아껴줬지.
그리고 나에게 이 아름다운 비서를 선물해줬어. 지수는 태준을 향해 미소 지었고 민호는 그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다. 난 지수를 내 오피스 와이프라고 생각해. 태준이 지수의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호는 태준의 손이 드레스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녀 없으면 난 길을 잃을 거야. 태준이 덧붙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인 지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민호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왼쪽 첫 번째 문이야. 태준이 가리켰다. 민호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며 지수가 태준과 불륜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는 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라던 박 회장의 조언을 떠올렸다. 지수의 과감한 드레스, 태준과의 친밀한 스킨십, 갑작스러운 마약 흡입, 그리고 오피스 와이프라는 호칭. 그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거실로 돌아오자 지수와 다른 이들의 코끝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이 보였다. 민호는 자신의 술을 한 모금 마셨는데 잔바닥에 녹지 않은 가루가 보였다. 이게 뭐야?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이 어눌해졌다. 여보, 괜찮아? 지수가 물었지만 태준과 남자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는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민호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민호군 좀 자도. 태준이 말했고 남자들이 민호의 다리를 소파 위로 올렸다. 지수는 민호의 신발을 벗겼고 민호는 그녀가 드레스를 벗는 환영 같은 모습을 보았다. 지수는 민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미안해 민호 씨, 정말 사랑해. 그녀가 속삭이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민호는 정신을 잃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집안이 어둡고 조용해졌을 때 깨어났다. 위층에서 코 고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시계를 보니 3시간 넘게 기절해 있었다. 그는 촬영 중이던 카메라를 끄고 조심스럽게 위층 메인 침실로 올라갔다. 지수가 태준의 침대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고 한쪽 다리를 태준의 몸 위에 올리고 있었다. 3명의 남자 중 1명도 옆에 누워 있었고 나머지 둘은 소파와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술에 무엇을 탔는지 알아내야 했기에 주방을 뒤져 작은 플라스틱 용기를 찾아냈다. 그는 남은 술을 용기에 담아 밀봉했다. 거실에서 지수의 가방을 뒤져 차키와 처음 보는 열쇠 하나를 찾아내 주머니에 넣었다. 지수의 휴대전화도 챙겼다. 그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지수의 지갑 위에 올려두어 그녀가 볼 수 있게 했다. 신발을 신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향했다.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작동하지 않는 듯 했다. 낯선 열쇠는 현관문에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문을 잠그고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대로변에 나갈 때까지 전조등도 켜지 않았다. 그는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옛 동료이자 사설 탐정인 최강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씨가 자냐? 민호가 물었다. 민호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미안한데 부탁이 좀 있다. 20분 뒤에 우리 집 앞으로 올 수 있냐? 무슨 일인데? 사고라도 쳤어?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다. 알았다. 금방 갈게. 고맙다. 민호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 박스와 담배를 샀다. 저녁 후 담배를 끊었지만 지금은 진정할 무언가가 절실했다. 집에 도착해 맥주를 냉장고에 넣고 담배 한 대를 물었다. 강식이 도착하자 민호는 맥주를 건네며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강식은 경악했다. 세상에. 민호는 술이 담긴 용기를 건넸다. 이거 성분 분석 좀 해줘. 강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나올 거야. 태준이랑 지수, 그리고 같이 있던 놈들 정보 다 조사해 볼게. 현대제철 다니는 이민준이라는 놈도 있었다. 여기 영상도 있어. 알았다. 태준의 집이랑 너희 집 보안 좀 강화해야겠는데? 응, 가능하면 도청이랑 감시 장치도 좀 부탁한다. 열쇠는 여기 있어. 강식이 열쇠를 받았다. 문제 없어.
영상 증거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서 써야 할 거야. 강식이 조언했다. 민호는 강식에게 집 예비 키와 보안 코드를 알려주었다. 장비 설치는 내가 알아서 하마. 고화질 카메라, 녹음기, 유선전화 도청기까지 다 세팅해 줄게. 강식이 말했다. 비용은 얼마나 들겠냐? 걱정 마라. 레바논에서 내 목숨 구해준 게 누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맙다, 친구야. 그래도 재료비는 받으라고. 알았다. 일단 영상부터 제대로 분석해보자. 민호는 찍어둔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했다. 잠깐, 강식이 소리쳤다. 영상을 멈추자. 지수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다. 이거 봐. 지수 씨 맞네. 테이블 위에 가루가 확실해. 제길 민호가 뇌까렸다. 지수가 약을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 다른 내용도 보자. 영상이 계속되었고 소파에 앉은 지수가 드레스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이 나왔다. 저거 뭐야? 민호가 물었다. 강식이 화면을 확대했다. 지수의 속옷끈 같은데? 아까 화장실 가기 전에 드레스 안에서 뺀 거 아니야? 영상 속 태준과 지수의 대화가 이어졌다. 약 기운이 퍼진 민호가 쓰러지자 그들이 민호를 내려다보았다. 지수가 태준에게 속삭였다. 이 사람 그냥 묶어둘까? 우리 하는 거 보여주게? 성훈이 물었다. 아니. 지수가 답했다. 오늘 밤만 날이 아니잖아. 일주일 내내 우리 시간이 있어. 만약 협조 안 하면 그때 생각해보고. 태준이 거들었다. 진호는 남자도 좋아하잖아. 민호한테 색다른 걸 가르쳐 줄지도 모르지. 태준이 웃음을 터뜨리자 지수도 따라 웃었다. 민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 보고 싶네. 그녀가 말했다. 정말? 남편을 다른 남자랑 자게 하겠다고? 뭐 좋아, 진호가 말했다. 당신이 잘만 다루면 저 형도 금방 넘어올걸. 모두가 다시 웃었다. 특수부대 출신은 처음인데 너보다 잘할지 궁금하네. 민호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태준이 민호의 휴대전화를 멀리 던져버렸다. 저 형 괜찮을까? 약 너무 많이 탄 거 아니야? 지수가 물었다. 괜찮아. 그냥 좀 잘 거야. 태준이 답했다. 12시간쯤 자고 나면 머리 좀 아픈 수준이겠지. 내일은 술 많이 마신 줄 알 거야. 다음 주엔 더 센 걸 먹여야지. 민호를 중독자로 만들어서 창남으로 팔아버릴지도 몰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자기가 아끼던 수제자가 망가지는 꼴을 보셨어야 했는데. 회장님이 그렇게 아끼셨어? 지수가 물었다. 대학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군 복무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나라도 지킨 훌륭한 인재라고. 난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민호를 더 믿으셨어. 하지만 봐. 이제 내가 민호 상사고 민호 아내도 내 거야. 다음 주면 그 잘난 인재는 약쟁이가 되겠지. 그들이 다시 웃었다. 내 말 잘 들을 거지? 태준이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너는? 너도 내 말 들을 거야? 안 그러면 저놈이랑 같이 길바닥으로 쫓겨날 줄 알아. 당연히 상무님 말 들어야죠, 자기야. 지수가 답했다. 나 상무님한테 푹 빠진 거 알잖아. 그들은 음담패설을 나누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자, 이제 진짜 파티를 시작하자. 지수가 말하며 올라갔다. 이번엔 좀 빡세게 해줘요. 침실에서 들려오는 적나라한 소리들이 녹음되었다. 민호는 영상을 끄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강식이 안타까운 듯 그의 어깨를 짚었다. 힘들겠지만 내가 돕겠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단 넌 며칠 어디 좀 가 있어라. 이건 내가 해결할게. 어디로? 내가 여기 있으면 위험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장 상사님 기억나지? 그분이 제주도에서 큰 리조트 운영하고 계셔. 거기 가서 좀 쉬고 있어. 그래, 일단 장비부터 다 세팅해줘. 걱정 마라. 우리가 누구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니냐.
강식이 웃으며 민호를 안심시켰다. 민호는 맥주 한 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고 강식은 집안 곳곳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 모든 영상과 음성은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했다. 이거 내 태블릿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 내일 장 상사님께 연락해 둘 테니 넌 그냥 가서 쉬어. 허튼 짓 하지 말고 알았냐? 강식이 당부했다. 알았다. 고맙다 친구야. 강식이 떠난 후 민호는 컴퓨터를 켜서 계좌를 확인했다. 결혼 전부터 따로 관리하던 비상금 계좌가 있었다. 공동 계좌에서 절반을 이 계좌로 이체하고 지수와 연결된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시켰다. 그는 개인 카드를 챙기고 며칠분의 옷을 가방에 넣었다. 거실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자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사냥칼로 사진 속 지수의 얼굴을 찢어버리고 그녀의 사진들을 모두 난로에 던져 넣었다. 드레스도 던지려다. 그건 나중에 그녀가 보는 앞에서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증거 영상을 자신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노트북으로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이사회 멤버들과 임시 CEO인 최 이사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했다. 태준의 비도덕적인 행위와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해 그리고 소송 위험에 대해 상세히 적었다. 박 회장에 대한 존경심과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는 영상을 첨부해 메일을 발송했다. 잠시 휴가를 떠나지만 연락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지수의 사진이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봤다. 지수의 얼굴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씁쓸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지수의 휴대전화에서 찾아낸 메시지들을 살폈다. 두 사람의 분류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최근 3개월간 지수는 민호를 노골적으로 무시해왔다. 태준의 나체 사진, 지수와 태준이 강남 클럽에서 춤추는 영상,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의 부적절한 사진들도 가득했다. 그녀는 출장 기간 내내 그런 짓을 벌여왔던 것이다. 민호는 모든 증거를 자신의 이메일로 복사해 두었다. 이미 맥주 6캔을 비우고 담배 반갑을 피운 상태였다. 해가 뜨는 것을 보자 지수가 곧 잠에서 깨어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장전된 엽총을 챙겨 문을 잠그고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다. 오전 8시 30분 지수는 태준의 침실에서 깨어나 욕실로 향했다. 태준과 다른 이들도 하나둘 일어났다. 태준이 가운을 걸치며 물었다. 아침 먹으러 갈까? 민호 형 깨우면 커피나 한잔하자고 해. 응. 지수가 가운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커피를 내리고 민호를 깨우러 거실로 갔지만 그는 없었다. 담요는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신발과 차도 보이지 않았다. 지갑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보자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상에, 그녀가 소리치며 위층으로 달려갔다. 태준이 그녀를 막아 세웠다. 왜 그래? 민호 형은? 오빠, 그 사람 갔어. 반지만 두고 가버렸어. 가다니? 자다가 그냥 나갔다고? 차도 가지고? 태준이 당황했다. 빨리 전화해봐. 오라고 해. 지수는 지갑에서 반지를 챙기고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내 전화기도 없어졌어. 오빠 전화 좀 빌려줘. 큰일 났어. 그 안에 사진이랑 영상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거 봤으면 어떡해. 걱정 마. 일단 전화부터 해서 이리로 오라고 해. 우리가 해결하면 돼.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 씨. 여보, 나다. 왜 부르냐? 민호가 으르렁거렸다. 지수는 움츠러들었다. 민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여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신이 없어서 너무 걱정했어. 괜찮은 거야? 상무님 집으로 와주면 안 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호가 비웃었다. 얘기는 무슨 얘기?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냐? 이제 나한테 여보니 뭐니 부르지 마라. 징그러우니까. 민호 씨, 제발 화내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래, 사랑해서 약 먹이고 딴 놈이랑 뒹굴었냐? 이 마녀 같은 년아. 말 좀 예쁘게 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얘기해야지.
재산 분할 어떻게 할지. 재산 분할이라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바람 피운 년이랑 계속 살 줄 알았냐? 집으로 와라. 태준이나 다른 놈들 데려오면 그놈들 대가리 다 날려버릴 거니까. 혼자 와. 알았어? 알았어, 갈게. 택시 타고 갈게. 그래, 올 때 현금 좀 챙겨와라. 내 카드는 이제 안 긁힐 거니까. 왜 안 긁혀? 어젯밤에 다 정지시켰거든. 그리고 내 전화기도 내가 가지고 있다. 3개월 동안 네가 찍은 사진들이랑 영상들 아주 흥미롭더라. 이혼 소송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어. 민호 씨, 제발. 정말 미안해. 당신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닥쳐.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는 내 애인한테나 가서 해라.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혼자 와. 전화를 끊고 지수는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이 물었다. 안 온대?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야겠어. 안 돼. 그 사람 총 가지고 있대. 누구라도 오면 쏴버리겠대. 나 그렇게 화난 모습 처음 봐. 태준은 잠시 고민하다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사기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거 가져가. 택시 타고 가서 민호 형 방심할 때 팔에 찔러. 그럼 잠들 거야. 그때 연락하면 우리가 가서 트렁크에 실어올게. 이게 뭔데? 지수가 물었다. 그냥 잠 오는 약이야. 마약 성분 좀 섞인 거니까 효과는 확실해. 아프지는 않을 거야. 태주는 주사기를 지수의 가방에 넣었다. 알았지? 그냥 찌르고 연락만 해. 지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절대 아프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태준이 비열하게 웃었다. 지수는 택시를 불러 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태준과 남자들은 한 블록 뒤에서 차로 뒤를 쫓았다. 그들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흰색 탑차를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 후 강식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들리냐? 우리 애들이 태준이랑 지수 대화 다 도청했다. 강식이 말했다. 뭐라냐? 태준이 지수한테 주사기 하나 줬다. 그거 너한테 찌르고 잠들면 지들이 와서 납치해 가겠단다. 지금 지수는 택시 타고 가고 있고 태준 일당이 뒤쫓고 있어. 조심해라. 우리 애들이 태준 놈들 계속 감시하고 있을게. 신호 주면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알았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엽총을 지수가 찾기 힘든 곳에 숨겼다. 그리고 주방 감시 장치를 켜고 지수를 기다렸다. 택시가 도착했고 지수가 불안한 기색으로 가방을 꽉 쥔 채 내렸다. 민호는 난로에 불을 지펴 사진과 드레스가 타오르게 했다. 지수가 들어오자 집안은 연기로 가득했다. 지수는 타들어가는 웨딩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 민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사진이랑 드레스를 왜 태워? 지수가 울먹였지만 민호는 냉정했다. 내가 우리 관계를 어떻게 태워버렸는지 직접 보라고. 민호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당신 원래 담배 안 피우잖아. 술도 못 마시면서 왜 이래? 담배는 끊었었지. 근데 술은 나 술 마시면 개 되는 거 알잖아. 예전에 사람 하나 죽일 뻔해서 끊은 거야. 근데 너 보니까 다시 마시고 싶더라. 네가 태준의 놀이개가 된 것처럼 말이야. 민호 씨, 제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대체 왜 그랬어? 너 원래 착했잖아. 언제부터 마약을 한 거야? 같이 있던 놈들은 다 누구고?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야. 태준 오빠가 도와준 것뿐이라고. 도와줘? 내 몸을 상납하게 도와준 게? 내 짓거리 때문에 박앤 파트너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나한테 주사 놓으려고 한 건 누구 아이디어냐? 지수는 얼어붙었다. 민호가 휴대전화를 꺼내 태준과 나눈 대화 영상을 재생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거 어떡해?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영상 이사회랑 최 이사님한테 다 보냈고 경찰도 곧 올 거다. 우리 이혼할 거고 넌 감옥에서 아주 오래 살게 될 거야. 민호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얘기는 나중에 경찰서 가서 해라. 지금 당장 가방 내놔. 민호가 지수의 가방을 빼서 내용물을 쏟아냈다. 그리고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이걸로 나 찌르려고 했냐? 이게 뭔 줄은 알고? 민호가 비꼬았다. 태준이 찌르라고 하면 사람도 죽이겠네? 이 미친년아. 지수는 고개를 떨궜다. 이제 시키는 대로 해. 태준한테 전화해서 성공했다고 해. 스피커폰 켜고. 알았어. 방법이 아이러구래.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성공했어. 이 사람 쓰러졌어. 빨리 와. 오, 잘했어. 지금 바로 갈게. 태준이 전화를 끊었다. 민호는 소파에 누워 자는 척하며 태준 일당을 기다렸다. 잠시 후 태준과 3명의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태준은 거실의 엉망진창인 상태를 보더니 민호에게 다가왔다. 잘했어, 지수야. 이제 이 새끼 트렁크에 싣자. 태준이 민호의 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민호가 눈을 번쩍 뜨고 태준의 목을 가격했다. 태준이 당황하는 사이 민호는 그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강식의 팀원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제압했다. 태준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다. 민호는 태준의 뒤로 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사냥칼을 그의 목에 들이댔다. 기도해라, 이 개새끼야. 민호가 으르렁거렸다. 태준은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고 지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민호가 칼날을 태준의 목에 박아 넣으려던 찰나 강식이 외쳤다. 민호야, 그만해. 칼 내려놔. 경찰 왔어. 저런 놈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라.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강식이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친구로서 부탁한다. 칼 내려놔. 법이 심판하게 해. 저놈은 어차피 끝났어. 민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태준의 몸을 느끼며 천천히 칼을 거두었다. 강식의 팀원들이 태준과 일당들을 포박했다. 지수도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는 난로 속에서 타 들어가는 자신의 웨딩 사진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집 앞에 멈춰섰다. 강식이 민호의 휴대전화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태준은 포박된 채 민호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아버지는 항상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하셨지. 태준이 말했다. 아니야, 태준아. 민호가 답했다. 회장님은 항상 네가 성숙해져서 회사를 이어받길 바라셨어. 네가 망친 거야. 진짜 내 목을 따려고 했어? 태준이 물었다. 네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을 거다. 그건 약속하지. 태준은 침묵 속에 고개를 떨궜다. 경찰들이 들어와 태준과 지수에게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했다. 경찰은 주방에 있던 주사기를 증거물로 수거했다. 이 주사기로 당신을 해치려 했던 겁니까? 경찰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민호의 진술을 받은 경찰은 운이 좋으셨네요 라고 말했다. 아닙니다. 제 동료들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민호가 강식을 보며 말했다. 필승. 경찰이 경례를 건넸다. 필승. 민호가 답했다. 경찰들이 떠난 후 강식이 소파에 앉았다. 맥주 한 캔 더 할래? 냉장고에 남았을 거다. 좀 이르긴 하지만 한 잔 해야겠네. 민호가 맥주를 건네며 물었다. 넌 좀 어떠냐? 괜찮다. 레바논 때 생각나고 좋네. 장 상사님께 연락해뒀으니 제주도 가서 좀 쉬다 와라. 강식이 명함 2장을 건넸다. 장 상사의 연락처와 이혼 전문 변호사인 한미숙 변호사의 번호였다. 이분 바람 피운 놈들 아주 질색하시는 분이니까 월요일 아침에 꼭 연락해라. 고맙다. 민호가 짧게 답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최 이사에게 전화를 받았다. 김 팀장, 최 이사네. 메일이랑 영상 잘 봤네. 이사회도 충격이 크네. 자네의 대처에 감사드리고 싶군. 아닙니다, 이사님. 태준이랑 지수는 즉시 해임 처리했네. 형사 처벌도 피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자네 당분간 좀 쉬게. 친구가 있는 제주도라도 다녀오게. 내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고 바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 다녀오면 태준이가 하던 업무 자네가 맡아줘야겠어.
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네. 제가요. 자네만한 적임자가 어디 있겠나. 연봉이랑 처우는 최고 수준으로 보장해주겠네. 다녀와서 얘기하자고. 민호는 집 정리를 마치고 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잡았다. 강식은 경찰 수사 상황을 전해주었다. 태준의 집에서 엄청난 양의 마약과 음란물들이 발견되었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들도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민호는 지수의 짐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 창고로 옮겼다. 그녀가 감옥에 가는 것이 확정되면 모두 처분할 생각이었다. 월요일 아침, 민호는 한미숙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증거들을 검토하며 꼼꼼히 메모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해지겠죠. 민호는 착수금을 지불하고 구치소로 향했다. 면회실에서 만난 지수는 수의 차림에 초췌한 모습이었다. 지수야. 민호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민호 씨 잘못했어.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 사인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용서.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 태준이랑 짜고 나를 약쟁이로 만들려고 했던 게 누군데.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태준이 박 회장 사후 자신을 협박해 외도를 강요했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대게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태준을 선택한 것도 나를 배신한 것도. 민호는 서류를 밀어넣었다. 사인해라. 그래야 너도 그나마 형량 줄일 수 있을 거다. 지수는 오열하며 서류에 사인했다. 민호는 제주도로 떠났다. 장 상사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리조트에 가장 좋은 방을 내주었다. 민호야 고생 많았다. 여기서 다 잊고 푹 쉬어라. 장 상사는 비서인 수진 씨를 민호의 가이드로 붙여주었다. 수진 씨는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며 민호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수진 씨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아직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온 민호는 태준의 자리를 물려받아 업무를 시작했다. 태준이 저질러 놓은 비리들을 척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매진했다. 이사회와 직원들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다. 한편 태준과 지수의 재판은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다. 민호는 증인으로 출석해 그날 밤의 일과 증거 영상들을 제출했다.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은 영상 속 지수의 뻔뻔한 모습에 경악했다. 마침내 선고 날이 왔다. 태준은 마약 투약 및 유통,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수는 살인 공모 및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자 지수는 법정에서 실신했다. 태준은 몇 달 후 교도소 내 이권 다툼에 휘말려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오만했던 재벌 2세의 비참한 최후였다. 사건이 일단락된 어느 날, 민호의 사무실로 한 여성이 찾아왔다. 박 회장의 조카이자 태준의 사촌 여동생인 박하은 씨였다. 그녀는 서울대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민호 씨, 처음 뵙네요. 박하은입니다. 그녀는 태준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오빠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가문을 대신해 사과드릴게요. 하은 씨는 민호와 대화하며 그가 가진 경영 철학과 성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민호 역시 지적이고 우아한 하은 씨에게 마음이 끌렸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민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 강의에 와서 특강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요. 하은 씨의 제안에 민호는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몇 달 뒤 민호는 하은 씨에게 프러포즈했다. 하은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하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주 기뻐요. 민호는 하은 씨를 안아 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날의 아픔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 홀로 시작했던 그의 이야기는 이제 찬란한 빛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